네, 악재만 따라가는 국내 증시가 야속한 요즘입니다. 악재 면면을 살펴보면 이미 알고 있는 게 대부분인데 우리 증시만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거기다 3분기 개인 투자자의 성적표는 처참한 수준입니다. 개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9%인데 같은 기간 7% 하락한 코스피보다도 저조했습니다. 개인들마저 다들 국내 증시를 떠날까 우려됩니다. 오늘 금투세 관련해서 뭔가 기대하는 게 있었는데 다소 애매한 결정이 내려졌죠. 한국 증시 어떻게 체력을 회복해 나가야 할지 점검해 봐야 할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오늘 두 분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님 그리고 김병현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장님 함께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그나마 바이오주 선방으로 나흘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바이오 상승 배경 조금 뒤에 자세히 분석해 보기로 하고요. 최근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두 분께 짧게 얘기 듣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김병현 부장님. 네. 3분기 숫자가 안 좋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익 전망치가 계속 하향 중이라는 얘기겠죠. 어느 정도까지 각오를 해야 됩니까? 기존의 눈높이가 좀 높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한 3개 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런데 1분기하고 2분기가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3분기의 눈높이가 이제 높아진 이런 상황이죠. 근데 최근에 보면 물론 주가가 먼저 이렇게 반응을 했지만 삼성전자의 이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흔히 말해서 핸드셋과 그리고 가전 쪽이 별로 안 좋고 D램 쪽이나 이런 서버 관련 쪽은 그나마 좀 괜찮은 이런 상황이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좀 있으시면서 삼성전자의 어닝이 지금 컨센은 10조 정도가 되는데 10조 언더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 생각들이 좀 지배적으로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분기에 눈높이에 못 맞추는 그런 상황에서 4분기는 보통 빅베스라고 해서 비용을 많이 떨구는 예.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올해 어닝 자체가 2021년을 다시 회복할 줄 알았는데 그때보다 조금 회복이 가능할까? 그러면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내년과 내후년에 대한 기업이익이 상당히 이제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하반기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이런 4분기와 내년 초까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이 아무래도 미국 시장은 항상 좀 보면 되게 보수적으로 추정을 했다가 그거보다는 괜찮아 이런 이제 생각들인데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게 추정을 했다가 그거를 좀 미스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번 3분기 그리고 4분기에 좀 연달아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올해 열대야가 너무 최장기간 겪어서 그런가 아주 진이 빠지는 느낌입니다. 네. 예, 하반기에는 실적 면에서 크게 기대하기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허재환 이사님이 아니라 승진 축하드립니다. 상무님, 허재환 상무님 모두에 적어주신 한마디에서 G2의 공급망 분리로 한국 기업들의 꿈의 크기가 제한된 점이 최대의 난제다. 요 말이 되게 이렇게 인상적으로 들리는데요. 결국 실적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은 좋잖아요. 예. 그 7, 8월 전에도 좋았고 7, 8월 이후에도 사실 크게 조정 없이 주가가 되게 잘 갔었고 또 요즘 들어서는 이제 중국 시장도 굉장히 좀 불을 뿜고 있는 거에 비해서 저희 한국 시장은 왜 이럴까라는 고민들을 고민의 목소리도 많이 듣고 저도 되게 좀 고민이 되는데 결국은 지난 4, 5년 동안 특히 2018년, 19년 미중 관세 분쟁과 그다음에 2021년 이후 바이든 정권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공급망이 바뀌면서 저희가 기업들이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 돈 버는 그 수익의 루트가 예전에는 중국도 있고 동남아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했다라고 하면은 지난 4, 5년 동안은 이제 중국에서는 돈을 못 벌고 주로 이제 미국에서
벌어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미국에 너무 의존적이다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는 중국이 좋아져도 한국이 누릴 수 있는 수혜가 굉장히 좀 적어졌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뭐 미국이 연착륙을 하더라도 그리고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해서 굉장히 내수가 좋아지고 한국의 제품에 대한 어떤 수요들이 좀 그러니까 중국 소비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한국 기업들이 여기서 굉장히 얼마나 좋아질 거냐. 예. 그리고 특히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앞서도 김영현 부장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지금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중국에서도 또 그 가격은 낮고 뭐 품질은 좀 떨어지지만 자체적으로 또 디램 생산도 막 하려고 하는 조짐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예. 결국은 중국과 경쟁을 했을 때 한국 제품들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미국에 장사를 잘해서 미국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는 버텼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한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뼈저리게 좀 느껴지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 비중으로 따져보면 그야말로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 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만 좋아서 안 되고 중국도 같이 좋아야 되는데 중국이 그동안 부진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발목이 잡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숫자는 이렇게 봤고요. 오늘 금투세 관련해서 이 야당의 입장이 시장에 기대한 것만큼 나오지 못했습니다. 명확하지 못한 약간 좀 결정을 뒤로 미룬 듯한 느낌인데요. 그래도 기대감은 남겼습니다. 허 이사님, 이것이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예, 뭐 사실 오늘 주가만 보면은 조금 영향을 미치긴 했는데 뭐 이게 좀 획기적으로 변하기에는 좀 다소 한계가 좀 있었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물론 뭐 금투세를 계속해서 시행을 하는 것보다는 뭐 유예 내지는 이제 폐지 쪽으로 가는 쪽이 아무래도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예. 이게 좀 뭔가 시원한 느낌들이 없고 뭔가 이렇게 공을 당에다가 이렇게 넘긴 듯한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확실한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유예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거래세 인하라든지 다른 부양의 어떤 목소리들도 없고 또 지금 현재 한국 가계의 어떤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지금 예. 묶여 있는 상태에서 주식 시장으로의 어떤 자금 유입을 이끌 만한 어떤 속 시원한 어떤 정책들도 없고 방향성도 없다라는 부분들이 단지 이제 금투세를 유예했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 시장에 크게 어떤 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좀 못했었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뭐 하늘은 더할 나위 없이 맑은데 뭔가 좀 그 안개가 뿌옇게 낀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김병희 부장님, 혹시 시장이 모르는 악재, 모른다기보다는 놓치고 있는 악재 이런 거 없을까요? 시장이 모르면 저희도 모르겠죠. 네. 블랙스완은 사실은 뭐 알 수는 없고 오히려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예.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CG02번이라고 되어 있는 차트를 한번 띄워봐 주시면요. 한국 증시 완전 부진한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 한 2010년도 그리고 현재 글로벌에 대한 패러다임과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그 다음 장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지금 현재 주소를 같이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글자가 좀 작아서 좀 안 보이시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장표 말고 그러면 그냥 화면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2010년도에는 글로벌 패러다임 자체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었어요. 그러면 예. 지금은 누구나 다 알듯이 신냉전이란 말이죠. 그리고 금방 상무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냐? 한미일 공조에만 상당히 좀 힘을 기울이고 예. 있습니다. 2010년도를 생각을 해보시면 제로금리의 통화 정책이 거의 줄을 잃었고 지금은 미국 중심으로 재정 정책이 지금 줄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통화 정책을 내수만 보면 써야 되는 상황인데 또 가계부채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 통화 정책을 세게 못 쓰는 상황 그리고 재정을 세게 지금 쓰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세수도 뭐 세금도 안 거치고. 그렇죠. 예. 그러면 정책적으로 약간은 좀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산업적으로 보면 2010년대 가장 유행했던 말이 빵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그때 당시에 갤럭시가 상당히 이제 점유율을 많이 가져갔었는데 지금은 화두가 AI 그리고 그거에 따른 뭐 자율주행 로봇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이 플랫폼을 정확히 전부 다 가져가면 좋을 텐데 그러지는 않고 거기에서의 일부분 HBM 뭐 혹은 2차 전지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한국이 좀 잘하는 뭐 원전이나 조선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글로벌 패러다임의 전반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떤 뭐 그 전반적인 이런 한국이 글로벌을 전반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약간은 일부만 같이 동참을 하고 그 패러다임에, 그리고 일부는 좀 약간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유독 한국 증시가 좀 소외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특히나 상반기에 한국 주식시장 특성상 수출이 잘 되면 이런 것들이 좀 가려지는데요. 예. 수출이 이제는 좀 고점을 치고 내려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율 상으로 그렇게 본다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이제 좀 드러나 보이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는 이게 기업 이익이나 이런 전망에도 다 녹아 들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허지환 상무님 이 꿈의 크기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또 요즘 당장 이 단기간으로 보면은 증시 체력이 너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좀 체력 보강을 해야 될지, 이 만약에 체력이 좋아진다면 무엇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뭐 증시 체력을 결국은 이제 돈이 이제 주식 시장으로 얼마나 들어올 수 있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결국 시장이라는 거는 돈이 되면은 귀신같이 알고 들어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돈이 안 들어온다, 또는 뭐 주식 시장에서의 그 체력을 알 수 있는 뭐 고객 예탁금 내지는 거래 대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얘기는 저희 뭐 국내 시장이 앞으로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먹을 게 없다라는, 꿈을 꿀 게 없다라는 거를 의미를 한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결국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려면 뭐 기본적으로는 앞서 김용현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글로벌 경제를 끌어나갈 수 있는, 뭔가 선도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사실 하이닉스는 뭐 나름대로는 잘한다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뭐 연초 이후에 HBM 얘기가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도 지금 아직도 가을 찬바람 났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확실히 한국 기업들이 기술을 가지고 뭔가 세계를 선두지휘하는 이런 영향력들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게임이 룰이 바뀌려면 뭔가 한국이 정말 깃발 꼽을 수 있는 뭐 선두적인 기술의 어떤 혁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사나 그런 기대감들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결국 이제 돈의 흐름이 바뀌려면 뭐 제도가 바뀌든지 아니면 뭐 세제 혜택이 있든지 아니면 정말 저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양의 어떤 정책의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빚이 너무 많고 이 빚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또 예를 들면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금리를 내렸을 때 또 돈들이 또 부동산으로 갈까봐 금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도 금리를 생각보다 빨리 내린다라고 하고 뭐 중국도 돈을 많이 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은행이나 한국의 정부가 과연 돈을 많이 풀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은 별로 풀 수 있는 여력들이 굉장히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뭔가 기술을 선도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자산 시장에서 돈이 잘 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카드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결국 저희 실력의 차이, 내수의 차이, 기술의 차이가 결국은 증시 체력을 좀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은 저는 기업들이 얼마만큼 기술 혁신을 잘할 수 있는지 부분과 그다음에 어떤 정책적인 여력, 이 두 가지에서 좀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상무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네요. 요즘 세계 최초, 그다음에 사상 최대 이런 타이틀이 신문에서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김병현 부장님은 증시 체력이 좋아지려면 뭐가 전제돼야 될까요? 일단 뭐 앞서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기본적인 이런 뭐 첨단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책적으로 뭐 금리에 대한 부분 아니면 재정 정책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충분히 바뀌어주면 좋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단기적으로 그리고 내년까지 그림을 좀 본다면 한국의 어떤 자체적인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이 바뀔 수가 없다라고 하면
대외적인 부분들이 좀 바뀌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미 대선일 수밖에는 없는 거고 지금 두 후보 중에 누가 될지는 네. 사실은 알 수는 없는 박빙의 상황이지만 그런 뭐 한국이 그나마 지금은 수출 탑 원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쪽의 정책이 글로벌리하게 좀 우호적으로 바뀌는 이런 상황들을 같이 좀 한번 흐름을 타는 그런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미국 얘기 좀 해볼까요? 오늘 밤 발표되는 고용 지표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 연준이 지금 물가보다는 이제 고용 쪽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NHS는 얼마 전에 고용이 왕이다라는 제목의 레포트도 내셨던데 그 뭐 자체 전망을 여쭙기보다는 이 발표 이후에 시장 영향과 연준의 스탠스는 어떨 것 같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번 9월 FOMC에서 스탠스는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때도 보여줬던 게 빅스텝을 하지만 기존 성장 전망은 기존 회의와 그대로 두고 장기 기준금리 전망은 올린 상태에서 빅스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QT는 안 낮췄다라는 거는 앞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상당히 안도할 수 있게끔 이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 과정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많은 이런 논리들을 보여준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뭐 고용 지표가 지금으로 봐서는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뭐 ADP나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예. 봤을 때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눈높이는 그동안 상당히 좀 낮아지게 된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대로 한 11월, 12월에 한 번씩 낮추는 이런 정도로 완만한 스탠스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파월 의장도 한번 그런 식의 시사를 했는데요. 허재한 상무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예, 뭐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인데요. 뭐 저희가 보기에는 어쨌든 미국의 고용이 지난달 대비해서 10만 건을 하회하는지 안 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10만 건을 하회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미국 경제가 또는 미국 기업들이 사람들을 안 뽑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더 뭐 연착륙보다는 경착륙, 그다음에 미국 경제도 생각보다 빨리 냉각되고 있다라는 뭐 시금석으로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측면들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10만 건 내외에서 고용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의 연준의 스탠스가 크게 바뀌진 않고 오히려 이제 50bp 인하한 이후에 좀 천천히 인하하는 그런 스텝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희도 좀 보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미국 대선이 벌써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매수 기회가 온다. 이 부분을 또 앞에 모두에 말씀해 주셨는데 김병현 부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돼도 허니문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이때 매수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일단은 그때 시장은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까지 연결을 해보면 내년 1분기는 조금 조정 장세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연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는 괜찮은 이런 온기가 좀 있다가 내년 들어가면서 또다시 한번 뭐 쉬었다 갈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은 마련이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보냐면 차트를 좀 보시면 과거에 00년도 버블 혹은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개월 뒤 3개월 수익률이 좋았어요. 예. 기억을 하시겠지만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당일날은 엄청나게 급락을 했고요. 예. 그 이후에 바로 다음 날부터 사실은 이거 그러면은 감세안이 좋은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쭉 올랐고 그 나머지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바마 그래서 때 이제 금융위기 때문에 그렇죠. 좀 그랬던 네, 거 말고는 다 이미 이제 올랐던 거예요.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부시 때는 9.11이 있었고. 그렇죠. 예, 그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 기대감은 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취임한 이후에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1분기의 감도들은 좀 달라지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빠졌을 때보다 오히려 그때 가서 사는 게 낫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허재한 상무님, 시장의 매수 기회는 지금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미국 대선 이후로 보시는지요? 예, 뭐 사실 뭐 그 과거에 이제 미국 대선 이후에 끝나고 나면 어쨌든 말씀하셨던 그런 허니문 효과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 사나 끝나고 그 선거 이후에 사나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오히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그 연준이 이제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 지금 이미 뭐 예를 들면 M2와 같은 유동성 지표들라든지 미국 상업은행들의 은행 대출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기도 전에 조금씩 돈이 풀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을 반영을 해서 금리가 5%인 거를 5%였었던 거를 감안을 했을 때는 생각보다 유동성이 지금 많이 흡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또다시 내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하고 또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도 완화가 됐을 경우에 생각보다 미국 시장은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거는 맞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도 뭐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중국도 더 빠지지 않고 나빠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생각보다 하방은 굉장히 좀 튼튼하다라고 좀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장이 조금 흔들린다, 재미도 없다라고 했을 때가 오히려 조금 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은 빠지면 사는 시장은 맞고요. 다만 이제 올라갈 때 저희가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아직 한국 시장에서는 나타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뭐 빠질 만큼 빠졌는데 이게 뭐 밑이 어딘지 확신이 서야지 딱 들어가는데 그런 점에서는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그나마 나흘 만에 소폭 반등한 게 바이오가 그나마 강세를 보였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120만 원 넘을 것이다라는 레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NH증권에서는 120만 원, 유진투자증권에서 아직 안 올려서 100만 원인데 목표가를 그 정도로 잡고 계신데요. 이 바이오 흐름이 특별히 좋은 이유가 뭐 개별 섹터의 호재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기대라고 봐야 될지 이거 좀 헷갈리는데 유동성에 대한 기대라 그러면 성장주에 좀 투자 확대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 성장주라는 게 뭐 여러 가지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뭐 2차 전지라든가 네. 이런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의 뭐 후보자별로 어느 분이 당선되고 그다음에 정책이 어떻게 될지를 좀 네. 보셔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고 아무래도 금리 인하 기조에 들어간 상황에서 한국의 이런 바이오나 이런 것들이 일단은 개별주부터 어떤 성과를 좀 나타내기 시작을 했다.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 특히나 이제 흔히 말하는 레거시가 조금 여기서 좀 덜어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이런 생각들이 있을 때 그 대안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사실은 그렇게 막 크게 많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바이오나 이런 것들은 금리가 물론 시장 금리가 상당히 꽤 빠져서 더 뭐 크게 뭐 미국 10년물도 마찬가지고 뭐 앞으로 뭐 크게 더 빠질 룸이 그렇게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이런 어떤 알파의 대안들은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금통위가 열리죠. 10월 금통위 결정 뭐 좀 내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허재환 상무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왔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사실 이제 그 여름 때만 해도 10월 정도에는 금리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네. 오히려 이제 7, 8월 지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버리니까 오히려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그런 스탠스를 좀 보여주긴 했었는데요. 이번 10월 금통위에서 당장 금리를 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내릴 수 있는 여지들을 10월부터는 조금 더 은근히 좀 던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서 지금 또 이미 저희 한국 뭐 3년짜리 국채 금리라든지 이런 금리가 연중 최저치를 금리가 좀 떨어져 네. 있는 상황이고 이미 이제 시장에서는 뭐 내년 한 두세 번 정도의 금리 인하까지는 좀 반영한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10월은 아니더라도 11월, 12월에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다. 그리고 그러한 첫 출발의 어떤 그 모습을 이번 10월 금통위에서 약간 좀 냄새를 풍기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장 측면에서는 하느니 금리를 내린다면은 그럼 정말 진짜 호재를 찾기 힘든 이런 장세에서 좀 시장이 환호할 만한 여지가 있을까요? 환호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금방 이제 상무님도 말씀 주셨지만 시장 금리는 이미 많이 반영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내년까지도 금리를 좀 어느 정도는 뭐 두세 번 정도는 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시장 금리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오히려 늦어지면 거꾸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기본적으로 미국도 비컷을 한 상황에서
좀 내려야 되는 게 지금 현재 내수 상황으로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좀 안도감 정도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지금 미국은 빅컷을 단행하면서 피봇에 들어갔고 중국도 뭐 계속해서 지금 부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세계적으로 피봇에 들어간,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즌으로 들어간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유동성 장세가 글로벌 증시에서는 펼쳐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증시가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은 가장 먼저 반등이 나올 섹터는 어느 쪽으로 보세요? 아무래도 반도체 섹터가 가장 먼저 올라야 많이 되겠죠. 빠졌다는 것이 호재가 될 수 그렇죠. 있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흔히 말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냐, 그러니까 글로벌 패러다임하고 같이 가고 있는 HBM 쪽이냐, 아니면 이 레거시 메모리도 같이 오를 거냐 이런 건데, 앞서 말씀을 저희 이제 그 해주셨던 것처럼 충분히 많이 밸류에이션상 빠졌기 때문에 다운사이드 리스크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 이런 이제 것들이 한국 증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데, 네. 여기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또 괜찮게 나오고 흔히 말하는 블랙웰이라는 신제품이 양산이 제대로 된다라고 보면 아마 제일 먼저 올라갈 것은 HBM 관련한 그런 반도체, IT 이런 쪽이 이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이제 그 대선 상황 이런 것들과 결부가 돼서 그 다음 이제 큰 시장의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2차전지나 그런 것이 그 다음에 정책과 관련해서 올라갈 그런 여지를 아직은 남겨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재환 상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동성 장세로 전환할 경우에 좀 기대할 만한 섹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과거에 이제 저희가 이제 금리를 인하를 했을 때,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이제 그 주가 수익률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주로 이제 IT, 아까 말씀하셨던 반도체를 비롯한 IT하고 내수 소비 섹터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내수 소비 섹터 중에서도 호텔 레저처럼 굉장히 경기에 민감한 그런 소비재하고 미디어 같은 이런 업종들이 의외로 금리 인하 국면에서 굉장히 좀 강했었거든요. 금리하고는 별로 관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내수가 이제 좋아진다라는 기대감들이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됐었지 않았나, 이렇게 좀 단순하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과거에 보면 어쨌든 이런 흐름들이 국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내수가 과연 그 금리를 25bp 내리고 내년까지 몇 번 더 내린다라고 해서 얼마만큼 좋아질 거냐라는 어떤 의구심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쉽게 오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과거에 보면 가장 힘들었던 섹터, 지난 1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섹터에서 과거에 좀 반등이 나오는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유동성도 풀리고 미국 대선 이후에 허니문 효과도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연말 센터 랠리까지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중국이 10조 위안을 더 푼다고 하니 글로벌 유동성 이제는 넘쳐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유동성이 넘쳐도 우리 시장만 소외되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걱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좀 근데 급하게 오르긴 했어요, 중국 증시가. 그래서 국경절 연휴 이후에 실질적으로 소비가 좋아지는지도 보셔야 되고, 정책이 정말로 얘기한 대로 나오는지, 10조 위안 정도가 될지, 아니면 레인지가 상당히 넓어요. 5조 위안에서 10조 위안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정도로 풀 수 있는 그런 데 대한 확신이 있어야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글로벌리 지수로 보면 그동안 인도도 대안으로 꽤 올랐었고요. 유럽 시장도 경기는 안 좋지만 어떤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동안 좀 안 올랐었던 그런 증시, 여기에다가 쇼커버까지 된다라고 이제 보아진다면 약간은 중국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또 마련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10월 말 정도에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의 판단은 그렇게 좀 이른 것 같고요. 중국이 정말로 중앙 정부에서 재정을 이제는 이렇게 쓴다라고 봤을 때는 한국 쪽에 자금이 더 많이 몰린다라기보다는 MSCI 내에서
그동안 좀 비중이 많이 줄어 있었던 중국 쪽에 좀 더 알파를 찾을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네. 사실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움직이는 거 중간만 따라가도, 그러니까 중간만 해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드는데, 뭐 올 들어 수익률 면에서 맨 꼴찌로 이렇게 처져 있으니까 정말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허재환 상무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시장 좀 따라갈 수 있을까요? 글로벌 시장 흐름에? 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 시장 저렇게 오르나가는데 저희만 떨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따라가되 이제 선도하지는 어렵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앞서도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G2의 공급망 분리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그 글로벌 경제나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다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예전에는 공조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말 공조라기보다는 뭐 미국이 좋아지면 뭐 따라서 중국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미국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는 중국이 돈 풀어서 전반적인 세계 수요를 끌어주는, 예. 그러면서 이제 공조가 좀 나타났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공조가 어쨌든 끊어졌고 이제 공급망 자체가 이제 분리가 되면서 중국의 호재가 약간 중국에만 호재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거는 저희가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그런 공조의 효과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중국이 예를 들어서 열져지는 거에 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예전에는 뭐 한국이 한 7, 8 정도 같이 따라 좋아졌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한 2, 3 정도 좋아지는 그 정도 효과를 좀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덧붙여서 선거 국면이다 보니까 뭐 트럼프나 해리스나 전부 다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펴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중국이 부양책으로 뭔가 경기가 조금 살아난다 그러면 우리 수출 기업들 아주 민감한데, 미중 통상 전쟁, 무역 전쟁 때문에 그 효과는 반감되는,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좀 위험한 요인, 그다음에 저희 한국 시장에 있어서의 가장 좀 한계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은 중국이 돈을 많이 풀어서 중국의 소비자들이 뭐 한국이나 외국 제품들을 많이 사서 그 나라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결국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그런 공급망이 또다시 분리가 될 건지, 아니면 이게 더 지속이 될 건지, 아니면 완화가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중국의 돈잔치가 사실은 약간 중국이나 그 중국이 지난 4, 5년 동안 공장을 설립한 뭐 소위 말하는 글로벌 사우스라고 예. 불리는 그런 지역에만 좀 수혜가 되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흐름은 좀 뭔가 글로벌하게 좀 바뀌려는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은데, 앞서 이제 저희 꾼 직전에 방송에서도 뭐 그 미국의 ETF라는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이제 돈들이 다 미국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이 금리를 낮추더라도 계속해서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가는 이 현상은 계속 이어질까요? 아무래도 성장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금리를 인하해서 유동성의 측면만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글로벌리 성장이 어디가 제일 많이 나오냐, 잠재 성장률 이상을 계속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무래도 미국이 추가적인 이런 정책 효과라 이런 것들이 잘 먹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거꾸로 경기 침체가 경착륙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예. 그 부분이 또 언어인드 돼서 빨리 미국에서 자금이 빠질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8월 초에 봤던 뭐 엔캐리 뭐 트레이드라든가 뭐 트레이드 청산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이제 나타났던 거죠.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는 다시 통화 정책에 대한 이 기대감이 좀 먹히고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후보자들에 대한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로 본다면 미국 쪽에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견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나머지 자금들이 그동안의 인도나 아니면 최근에 중국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좀 스프레드 되는 그런 경향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몇 년 동안 흐름을 보면은 미국만큼 수익률이 나는 시장이 없으니까 미국으로 돈이 흘러가고, 또 그 돈이 흘러가니까 더 수익이 높아지는 이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 현상 계속 될 거로 보십니까? 저는 뭐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요. 지금 미국 시장이 물론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이나 어떤 그런 산업의 어떤 성장성 측면에서는 단연 돋보이는 건 맞는데, 사실 또 미국의 주가가 뭐 그 매그니피컨트 세븐으로 대표되는 이런 7개의 기업들을 제외를 하더라도 미국 시장이 아주 싸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S&P 500 기업들의 PER이 한 20배, 21배 정도가 되는데 과거에 이 정도 레벨이 올라왔었을 때 이후에 뭐 1년 뒤 주가 이렇게 보면은 사실 막 아주 주가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주가가 그만큼 좀 비싸기 때문에 뭐 좀 저는 이제 어떤 미국 시장 자체에 대한 어떤 매력은 약간은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뭐 중국이나 다른 쪽도 이제 금리 인하나 경기 부양을 해가면서 전반적으로 좀 돈이 분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역시 이제 미국은 역시 미국인 게 가장 중심이 되는 예. 국가고, 미국이 흔들리면은 사실은 다른 쪽으로 돈이 더 못 가기 때문에 뭐 미국으로의 어떤 자금 이동, 특히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은 뭐 그냥 소위 막말로 기본 빵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강력한 자석처럼 글로벌 자금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자, 뭐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글로벌 유동성의 일부 변수가 되는 부분이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여부입니다. 뭐 이번에 새로 총리에 취임한 이시바 총리가 뭐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잠깐 좀 유보적인 발언을 했는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인 게요. 워낙 일본의 그 대외 자산이 크기 때문에 예. 사실 이게 뭐 10bp든 5bp든 25bp든 사실 뭐 굉장히 좀 영향력이 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물가가 2% 중반이라서 저희보다도 지금 일본의 물가가 훨씬 높기 때문에 예. 금리를 조금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 좀 맞긴 한데요. 근데 사실 이게 그 이시바 총재의 이야기를 보면 결국 우에다 총재와의 어떤 회담 이후에 입장이 약간 번복된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예. 받았고, 결국 그 얘기는 일본 엔화에 대한 어떤 불안, 일본 주식시장의 불안을 충분히 고려를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약간 급격한 엔 캐리 트레이드의 어떤 청산에 대한 우려감은 좀 이제 수면 아래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짚어봐야 될 것도 많은데 어쨌든 간에 어느덧 지금 10월도 이제 다음 주면 중순에 접어듭니다. 내년 증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맘때 되면 이제 리서치 센터마다 뭐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내년 전망 이게 내놓지 않습니까? 방향은 좀 잡아두셨는지. 그러니까 아직 후보자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내년 어떻게 되냐는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네. 그래서 워낙에 좀 특색이 정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쪽으로 몰아서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그 특성을 좀 저희는 잡아서 표로 좀 보시면요. 저는 약간 내년이 아치형, 뭐 돔형 이런 식의 모습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1분기는 약간 조정, 그리고 2, 3분기는 상승, 4분기는 이제 하락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보는 중요한 이유는 올해 100bp의 금리 인하를 한 효과와 이런 기대감이 오히려 경기 침체, 아래 공포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가 그게 거꾸로 경기가 좀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경기 개선에 따른 어떤 시중금리 상승의 영향들이 좀 1분기에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2017년 기억을 하시겠지만 자신이 행정명령으로 처리할 수 있는 뭐 기후협약 탈퇴라든가 아니면 뭐 남부국경 폐쇄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3분기에는 트럼프 같은 경우 이 의회가 더 중요한데 지금은 상원은 공화당이 잡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시고 예. 하원은 보통 이 대통령을 따라가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상원 공화당, 하원 공화당이 되는 거고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상원 공화당, 하원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예. 상하원이 모두 공화당이 된다면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감세안이라든가 뭐 이런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나타나면서 2, 3분기에 좋을 수가 있겠고요. 거꾸로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과격한 정책들이 많아요.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부자 증세라든가 아니면 빅테크 규제라든가 주식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다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오히려 의회가 상하원이 분리되어 있으면
법안이 통과되기가 오히려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법안이 오히려 통과가 안 되면서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안도 랠리가 좀 나타날 수 있어서 누가 어느 후보가 되든 간에 2, 3분기는 좀 상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가 좀 심각한 심한 이런 부채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트럼프는 관세로 이 재정 적자를 메꾼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거꾸로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증세안이 통과를 못하면서 또한 재정 적자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4분기 뭐 연말 가서는 조금 안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겠다. 이 정도의 러프한 궤적을 지금 좀 잡고 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유진 투자증권은 어떻습니까? 뭐 방향 잡으셨어요? 이제 해야죠. 그러니까 미국 대선 끝난 직후에 뭔가 이렇게 좀 두 가지 안을 놓고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두 후보 누가 되든지 결국에 이제 경기의 흐름, 그다음에 저희 글로벌 경제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어떤 현실은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거든요. 예. 물론 이제 정책 때문에 뭐 산업이라든지 어떤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전체적인 분위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착륙, 경착륙에 대한 논란들을 계속해서 벌이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 경착륙보다는 연착륙 쪽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이제 주가가 좀 올랐었던 것 같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좀 연착륙에 대한 분위기가 좀 있는 상황에서 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악재에 처음에는 조금 예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돈을 풀기 시작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시간이 조금 흘러가게 되면은 자산 가격, 뭐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생각보다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버블스럽게 그러니까 경제 상황에 비해서 자산 가격이 조금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러프하게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국내 뭐 기업들이나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고민은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이제 글로벌하게 돈이 풀려가고 있고 뭐 뭔가 이제 악재가 조금 완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이 이 반도체에 대한 좀 전반적인 시각이 좀 바뀌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그동안에는 한국의 수출, 한국이 수출로 먹고 살아왔고 한국의 수출에서 이제 반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뭐 기업들의 이익이나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컸었는데 과연 3년 뒤, 5년 뒤에 한국의 반도체의 위상이 앞으로도 글로벌한 시장에서 유지가 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조금씩 투자자들이 의구심을 갖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가 말해주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 1위 기업들은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지만 그 1위의 어떤 지위가 조금씩 약해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산업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내년부터 조금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뭐 제약 바이오가 되든 2차 전지가 되든 이제 반도체 이외의 다른 산업에 대한 관심들이 내년부터는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만간 뭐 이제 3분기 어닝 시즌 들어가는데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이어가지고 봤을 때 미리 말씀하시긴 좀 그럴 것 같은데 어디가 좋을까요? 또 후보자별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의 이 뭐 트럼프 트레이드냐 해리스 트레이드냐라는 부분은 거의 명확하게 이미 올해 시장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라고 보면 아무래도 2차 전지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보면 아무래도 기존의 그 뭐 전통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방산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더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공통점은 금리 인하와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다시 재개된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 감세안을 통해서 투자가 재개되는 거고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좀 지연되었던 올해 하반기 지연되었던 IRA 투자가 다시 재개된다는 거니까 그런 HBM 관련한 이런 IT 계열은 다시 내년에 또다시 기지개를 필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지원 상무님도. 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AI가 핵심일 것 같은데요. 이제는 AI를 막 그 인프라를 짓기 위한 여러 가지 반도체에서 뭐 소프트웨어나 이거를 응용해서
현실에서 쓸 수 있는 뭐 휴먼 오이드라든지 예. 뭐 신약 개발을 위한 AI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심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뭐 역시 반도체를 그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차기 어떤 주도 산업들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질 텐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반도체 그나마 그래도 저희가 경쟁력 있는 산업들 중에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예.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제약 바이오 쪽도 관심들이 좀 많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 물론 이제 트럼프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약간 좀 그 흔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도 이제부터는 좀 쳐다볼 만한 시점들이 좀 많이 된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져서, 그런 산업들 중심으로 해서 한국에서는 산업 재편에 대한 이야기,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화두가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연말까지 뭐 석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올해 투자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 물론 이제 내년에도 계속 하지만은 이 투자 전략을 짤 때 뭔가 쌀 때 모아가자라는 전략과 아니야, 지켜봐야 돼, 이런 전략이 좀 이렇게 서로 팽팽할 것 같은데 어떻게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아까도 이제 뭐 서두에서 뭐 성우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더 빠질 놈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다만 올라가는 상승 모멘텀이 미국보다는 좀 한국이 아쉽다라는 이런 예. 점이죠. 그렇게 보면 상반기에 보통 기관이나 뭐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좋았거든요. 하반기는 웬만하면은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클로징 하려는 그런 욕구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짧게 끊어서 가신다 그러면 지금 사서 이제 허니문 뭐 랑데뷰 또 보시고, 그리고 연말에 다시 한번 1분기에 어떤 조정세가 있으면 그때 또 다시 이제 팔아서 뭐 1분기 말이나 2분기 초에 다시 사고, 이렇게 트레이딩 전략을 하시는 게 저희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보시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보면 업사이드를 뭐 많이 그렇게 가져가면서 지금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계속적으로 주식을 뭐 기이 전부터 계속 들고 있으셔서 쭉 이제 내년 뭐 한 3분기까지는 계속 보신다라고 보면 오히려 더 장기로 보시면서 내년 한 뭐 여름경까지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나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단기 전략은 좀 트레이딩화해서 좀 짧게 끊어가시는 것이 낫지 않나 예. 이렇게 싶습니다. 짧게 끊어가라는 말씀은 배트 짧게 잡고 이제 그렇죠. 성구안을 높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자, 허재환 상무님, 마무리 겸해서 네. 앞으로 한 연말까지 한 두세 달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아가야 됩니까? 관망을 해야 됩니까? 저는 그래도 모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업사이드가 좀 제한적이다라는 예. 한계 요인들 때문에 뭐 확실히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지는 한계, 뭐 이런 걱정, 그다음에 주가의 주식시장의 어떤 그 좀 지루한 그런 한계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기서 뭐 반도체 주식이 더 빠질 거냐, 그다음에 아니면은 코스피가 더 빠질 거냐라고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면, 오히려 시장이 조금씩 빠질 때 조금 더 사 모아가는 게 그래도 연말까지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주가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쌀 때 조금씩 좀 더 모아가는 전략이 맞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초에 아주 주가가 급락했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 8월 5일날 주가 급락한 이제 바닥이고, 그 다음에 또 반등하는 것도 또 한계가 있으니까 그 안에 박스권 형성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그 예측대로 지금 현재까지는 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병현 부장님도 네. 뱀의 감각으로 내년을 준비하라 이렇게 모두에 이제 적어주셨는데 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년도에는 약간 분기별로 흐름들이 좀 다를 것 같아요. 특히나 내년이 이제 뱀의 해고, 예. 뭐 요즘 많이 보시는 뭐 2025 코리아 트렌드 뭐 이런 김단도 교수님의 책들을 많이 보실 텐데, 거기서도 나와 있듯이 어떻게 보면 좀 그 뱀의 센스가 상당히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민감한 이런 예. 그 동물 중에 하나이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충분히 저점에서 사서 상단에서 팔 수 있는 그런 연간의 매매 타이밍은 준다. 다만 그러한 매매 타이밍을 좀 잘 포착을 하는 게 내년도에는 하나의
성공하는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용이해라 그래서 승천할 줄 알았더니 뭐 이렇게 됐고 내년에 뱀이었는데 뱀이라는 것이 변온동물이다 보니까 조그만 온도 변화에도 아주 민감하니까 그렇게 빠르게 대응하라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자, 우리 허 상무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사실 뭐 주식시장이 저는 지금 한국 사회의 어떤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있고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고 뭐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산업, 새로운 어떤 시도 뭐 이런 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 그런 한계들을 저희도 느끼고 있고 예. 시장에서도 느끼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한국 기업들의 주가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시장은 역시 저희 생각보다 훨씬 스마트하고 빨리 변하기 때문에 또 한국 시장에서는 또 새로운 변화들을 좀 찾아가는 노력들을 아마 내년부터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금은 또 한국 시장이 구조적으로 좀 변화하는 시기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이 좀 하고 있고 오히려 주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래도 시장은 어쨌든 하단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는 너무 비관적으로 보진 말자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눠주신 두 분의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은 결국 돈이 움직입니다. 돈을 버는 곳엔 투자자가 몰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국내 기업들이 잠시 쉬어가는 중이라면 앞으로 어디가 돈을 잘 벌 것인가 여기에 주목하면 되겠죠. 두 분 말씀 속에 힌트가 많이 숨어 있었습니다. 투자 전략을 잘 세운다면 두 분 말씀대로 기회는 있습니다. 그 기회를 포착하는 데 경제전쟁꾼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